최근에 피치, 영국의 신용평가사죠.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트리플 A,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하락을 시켰다는 거죠.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평가기관 피치에서 세계 3대 기관이 무디스, S&P, 피치 이렇죠. 피치는 아마 영국계일 거예요. 영국에 있을 거예요. 신용등급 평가기관 피치가 AAA에서 AA 플러스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피치가 평가하기엔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등급을 하락시켰다. 미국 GDP 대비 정부 적자는 2022년 3.5%에서 2023년 6.3%로 상승을 했다. 자, 하락시킨 요인이죠.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2011년 S&P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와 달리 지금 지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나스닥에서는 나스닥 지수는 조금 빠지고 있는 거죠. S&P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이런 7개 종목만 급하게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부도수합 CDS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어떤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2011년 8월 금융시장 쇼크는 주식시장이 2개월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쇼크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이런 건데 약간의 하락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또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이때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 이렇게 또 회자될 수도 있겠죠. 2011년 8월 금융시장 쇼크는 주식시장이 2개월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을 했다. 양적 완화가 종료된 직후에 터진 사건이다 보니 불안감이 더 증가했었다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2011년과 2023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은 하락 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8%까지 올라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계속 금리를 올렸죠. 그런 다음 지금은 이제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GDP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2023년 7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죠. JP모건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를 할 정도다. 총평은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고 GDP는 성장하고 있기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오히려 미국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은 아직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됨. 미국은 정부 채무 상환 능력 부족보다는 상환 의지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재정의 원인으로 강등된 그리스와 다르다라고 판단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지 않은 것, 재정적 원인이 아닌 등급 하락으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속적으로, 지금은 일단락이 된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의회에서 하는 거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증가를 시키는 거죠. 과거와 달리 미국의 부채 상승률 기울기는 급격하게 상승함.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부채 한도도 뭐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부채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최근의 양적 완화들 팬데믹 때 어마어마했죠. 지금 당장 달러에 대안은 없지만 그 달러를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함. 브릭스 화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강력한 파동은 아닐지라도 달러의 신뢰도를 낮추는 잔파동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만한 한국의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 하는데 지금은 미국하고의 이제 금리 차도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외화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국에서는 금리를 못 올리고 있죠. 오히려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세 보증금 포함 시 가계부채가 OECD 중에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 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1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이걸 보면은 한국이 심각하죠. 야, 대장 먹었네. GDP 대비 가계부채 21년 기준 22년 명목 GDP 미발표. 한국 A는 전세 보전금 포함 기준이고 한국 B는 전세 보전금 미포함 기준입니다. GDP 대비 100% 넘었다라는 거 지금 미포함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근데 전세 보전금을 포함했을 때는 여기까지 간다. 근데 다른 나라에는 뭐 이런 걸 포함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BIS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국가부채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통상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기반으로 한다. D1, D2 등으로 분류되는 국가부채 중 어쩌고저쩌고 막 있는데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말 기준 GDP 대비 D2 비율은 54.6%로 선진 35개국 중에서 통화 발행에 따른 구조적 채무에서 자유로운 비기축 통화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평균인 52%보다 높고 2027년에는 57.8%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순위가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서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중국 걱정할 게 아니죠. 솔직히 한국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이런 수가 한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좀 그래요. 한국이 좀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